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의 첫 월요일,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님이 오늘은 중국 출장이라 인천공항에서 듣고 있습니다. 느낌이 새롭네요. 언제나 파이팅 종배형님이라고 보내주셨고요. 프리랜서십니까? 그러신가 봅니다. 네,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동병상련입니다. JJ님, 오늘 개강하는 대학생입니다. 오랜만에 처음부터 본방 사수합니다. 저에게 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어떻게 힘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JJ님 방학 동안은 본방 사수를 안 하셨다라는 게 밝혀졌네요. 힘 들을 이유가 없는 게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에 따르면 개강 시즌에는 학생은 개강하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힘을 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JJ님 동의하십니까? 그건 저 최종건 교수가 한 얘기예요. 먼저 가을님이 시선집중이 합격 맛집에 이어 금메달 맛집임이 인증되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 사격에서 금 2개, 은 1, 동 메달 하나를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오늘도 금메달을 노리겠다는 감독님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종배형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는데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예, 선수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메달 색깔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함께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선집중이 합격 맛집에 이어서 금메달 맛집임이 인정이 됐는데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맛집임이 인증이 돼야 되는 건지 살짝 어깨가 무거워지긴 하네요. 네. 최정민 님이 처음으로 자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날씨가 확 달라졌네요. 라고 가을을 반겨주고 계십니다. 조금씩 오더라고요. 낙엽도 떨어지던데요, 이제. 맞습니다. 네. 어제 잠깐 산책했는데 저녁에 진짜 낙엽을 밟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7322님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어제 대표회담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뉴스가 오늘 첫 번째 뉴스임을 감지하셨을 것 같아요. 전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대표회담이 있었죠. 자,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자, 각각 하나씩 뽑았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의료 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대표로서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회담에는 공식 의제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인데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만 의료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초장부터 엇갈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현상적 측면 때문에 요걸 꼽은 건 아니고요. 이 문제가 여야 대표회담의 한계와 가능성을 재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두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이루어내도 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면 또는 정부의 벽을 의식해서 대표회담 테이블에 올리길 꺼려하면 그 회담에 효용성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장에 발생했던 저 엇갈림 현상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대표회담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8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셋째,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네, 그럼 이건 진전인가요? 뭐 합의라고 하니까 뭐 이게 합의냐라고 뭐 박하게 평가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한계는 뚜렷하다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의 대책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포함됩니까? 빠집니까? 자, 의대 증원 문제는 국회 입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의 대책에 그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핵심인 이 문제가 빠진 국회 차원의 대책은 도대체 사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치겠는데 이것이 국회 차원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 그걸 앞으로 협의하기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하나 환기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참 많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뭐였습니까? 여야 합의가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문이 성립이 되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냐 이런 반문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야가 보다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 하나를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성안해내는 그런 노력을 좀 더 밀도 있게 더 성의 있게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여기서는 법안으로도 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안이 아닌 행정부 소관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노터치냐 돈터치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고요. 거꾸로 여야 합의만 이룬다면 행정부의 소관사항이라 하더라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여기에 깔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들었던 모두 발언에서의 엇갈림이나 합의문의 그 추상적 문구나 이 모든 게 결국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일이겠습니까? 정부의 장벽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뚫지 못하면 여야 대표가 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냐. 실천성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데이지 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어야 할까요?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어제 서로 마주 앉은 테이블이 넓이가 꽤 넓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하나도 멱살도 못 잡겠네 라고 하면서 뭐 웃으면서 회담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은 여야 대표 회담이 뭔가 성과를 내려면 결국은 용산이 변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겠죠. 그리고 여야 대 그 정부의 관계도 있고 당과 정의 관계도 있는데 당과 정의 관계가 맴맴돈다면 결국은 여야가 합심을 한다면 정부의 관계를 뚫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잠시 후 인터뷰를 통해서 들을 거니까 남겨두고요. 네오 언니님은 여야 대표 입장이 달라도 어쨌든 마주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이라고 국회 개원식도 안 가는 현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상징적인 사건이죠. 오늘 국회 개원식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하면 개회식이죠. 정기국회. 그렇죠? 개원식도 한대요. 네. 함께 합니까? 네. 근데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오케이 할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상징적 사례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불참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시작하는 거 22대 국회 개원식이잖아요. 네. 초선 의원들 포함해서 의원들이 이제 선언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한다는 건데 이왕이면 같이 첫 발을 떼주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물을 건넨 상대방은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금액은 2억 2,300만 원 상당.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영입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본 겁니다.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고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라고 하는 예고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파문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측면, 사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법적 측면인데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사장 자리를 얻는 대가로 전 사위 전무 자리를 줬다. 그리고 임금을 제공했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줄기가. 그러면 이 핵심 피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게 이상직 전 의원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 진술 또는 그에 준하는 물증이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가성 부분이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그러니까 뒤져봤는데요. 이상직 전 의원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보도 저는 못 찾았거든요.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간의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오간 물증이 나왔다는 보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찾은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자, 사법적 측면 과연 입증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점. 다시 말해서 포괄적 정황 이상으로 지금 확보된 게 있느냐라는 점을 일단 사법적 측면에서 먼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적인 측면은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야권에서 나온 말은 그럼 김건희 수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검찰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면 더불어 김건희 명품백 수사도 논란이 더 커지는데 굳이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따라 붙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6일을 끝으로 정리가 되는 수순에 접어듭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수심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논란은 그때부터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응이 따라붙으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계산기가 두드려질 수 있는 건데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단독으로 거센 논란거리가 되는 경우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이른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들어가면서 논란이 전개되는 것.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검찰이나 여권 입장에서 좋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상수다.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논란이 전개되는 거와 다른 사안이 여기에 끼어들면서 복합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것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이냐는 대충 계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료대란 해법 문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의 입장이 다르다 이런 보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지금 주요한 전국 현안을 둘러싸고 보수층 안에서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수층의 결집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수층의 결집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매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반문정서일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논란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보수층에 있어서 오히려 결집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 계산도 여기에 깔려 있을 수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매를 혼자 맞는 것보다 같이 맞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의미인가 싶은데요. 이동원 님이 충격 완화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셨고요. 이영진 님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전 대통령이라도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명품백, 50억 클럽 등 현 정부 관련한 의혹도 그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야겠죠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법의 공정성, 형평성, 법의 잣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자,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 앞은 북적거리겠죠. 앞으로
근데 학교 앞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학생들만은 아닙니다. 학부모들도 다수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아시죠? 깃발 들고 학생 교통 안전을 지키는 장면. 학교 앞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자, 이 녹색 어머니회가 이제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맞벌이 부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계전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근무 시간에 녹색 어머니회의 회원으로서 학교 앞에 와서 교통 안전을 지도해야 된다. 이러면 병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맞벌이 부부가 고민에 빠진다라는 건데요. 일단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자율 참여가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참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상황은 심플하게 정리가 됩니다. 논란거리가 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뉴스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이게 순번제로 거의 의무적으로 강제가 되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알바를 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급 3만 원 드릴 테니까 잠깐 1시간 정도 나와서 교통안전 좀 지도 좀 해주세요. 모자 쓰고 깃발 들고 이런 알바 요청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녹색 어머니회 말고도 학부모가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여럿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 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학부모의 임원 선출 등등의 과정도 있고 이런 뭐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은 맞벌이 부부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든다. 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벌이 부부라면 참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학교가 나서서 조정을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학교가 나서서 그러면 A 어머니는 빠지시고요. 그냥 B 어머니는 나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 학부모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가 뭐라 말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결국은 학부모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상 이제 학급별로 학부모 이제 커뮤니티 뭐 연락망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선에서 이게 좀 그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 원칙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해드린 뉴스에 따르면 그게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한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는 어찌 본다면 당연지사일 수 있습니다. 그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의 방향과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늘봄 학교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늘봄 학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방과 후에도 아이를 그 집에서 돌보기 쉽지 않은 분들에게 학교에서 돌봄까지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이 늘봄 학교가 등장한 배경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만큼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돌봄도 이제는 공교육 과정에 흡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현실 인식에서 시작이 된 정책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맞벌이 부부가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라고 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상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이 문제에 있어서 큰 틀에서 뭔가 좀 조정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뭐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학교 현장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 보내주고 계신데요. 마이부님, 우리는 경찰이랑 학교 직원들이 하는데 한국도 그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느 나라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외국에서 보내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데이지님이 지역 어르신들 일자리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댓글도 올라와서요. 요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전해주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이게 될지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짧게만 전해드리면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던 게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시사전을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완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대화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중권 교수와 김건희 여사 간의 대화는 그냥 사적인 대화. 다시 말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수준에서의 대화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이게 참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명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 뒤에 사실은 진중권 교수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블라블라 이렇게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김건희 여사의 그 블라블라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사적인 대화였는지 그 이상이었는지가 궁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혹시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JB타임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